네,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 5번째 시간 SBS 김범주고요. 오늘도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과 함께합니다. 자, 그 특별 손님이 한 분 더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4만 6,798표. 네, 안철수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 차석 최고위원이 된 광진의 아들 김병민 최고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아, 네, 고맙습니다. 김병민입니다. 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띄워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희가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오늘은 조금 더 좀 툭 터놓고 뭐 격선거 끝났으니까요. 맞습니다. 좀 시원하게 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뭐 두 분 다 세 분 다 안면이 있으시죠? 네. 네. 그럼요. 네. 딱 발표 났을 때 먼저 이 또 큰 여정을 치르고 오신 김병민 의원께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아유, 축하 네. 해야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빈말이 아니라 네. 나온 분 중에 김병민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네. 좀 이제 사람이 이제 온화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뭐 개파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또 기분도 좋았어요. 저도. 네. 네.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원하게 네. 말씀. 한껏 띄워주고. 네, 그럼요. 저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 이후로 반장 그 선거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14만 표가 넘는 14만 명이 넘는 그건 이제 당원 중에서 네. 그런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다라는 발표가 딱 나는 순간에 상당히 많은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좀 네. 짜릿했을 것 같고. 김병민 후보 14만 6,798표, 득표율은 16.10%. 가나다 수준이니까 저부터 발표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얼마큼 나온 게 이게 당선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그렇지. 없는데 제가 이제 본 거는 지난번 1차 전당대회 때 네.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그 당시 2등이 배현진 최고위원인데 그때 워낙이나 숫자가 적긴 했지만 제 기억에 남는 건 퍼센테이지였거든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한 20% 정도는 돼야 이게 뭐가 당선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16% 얘기가 나서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뒤로 가니까 가면 갈수록 제 퍼센테이지가 꽤 높은 거더라고요. 오묘했어요 표정이. 네. 그런 뜻이었군요. 네, 그래서 네. 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가 보니까 나머지 8명의 후보들이 다 쟁쟁한 분들이어서 최소한 10% 내외는 다 갖고 간 거죠. 그래서 16%를 넘게 가졌던 게 정말 엄청난 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오늘 뭐 특별 손님으로 나오셨으니까 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14만 명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그래도. 네, 전국에서 저를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신 14만 명이 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후보 등록하는 날,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었는데 후보 등록하는 날 뒤늦게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할 시간도 많지 않았고 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한 분들도 많았음에도 이 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 승리에 윤석열 정부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를 최고위원에 이렇게 뽑아주신 당원분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뽑아주신 마음 겸허하게 앞으로 총선 압승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하는 길에 열심히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금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그 고정 출연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김병민 후보의 인사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제 좀 개별 사항 들어가자면 먼저 저희는 어쨌든 후보가 4명이었으니까 한 명씩 초점을 맞춰보자면 이제부터는 김기현 당대표 쪽을 볼 때 53%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후보 24만 4,163표, 득표율은 52.93%. 53%가 나왔습니다. 53% 나왔는데 지금 박 대표님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대통령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나왔던 거는 뭐 주시의 사실이고 이 53%를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는 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도 본인이 그쪽에서도 뭐 나를 좋아해서 찍지 않은 건 나도 안다. 많은 사람들이 김기현 후보가 혼자의 힘으로 끝까지 오지 않은 거는 본인이 TV 토론 중에도 인정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장재현 의원의 도움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이 선거는 전당대회는 본질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뽑은 게 아니에요. 선거의 구도가 그렇다고 제가 이 스토브리그 나가서도 그랬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몇 퍼센트 얻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신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여기서 그러면은 김기현 뭐 대통령이 김기현을 미는 건 확실한데 김기현을 안 뽑는다. 그럼 당이 대통령을 뽑아놓고 불신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든 못 됐든 그렇게 한번 가는 게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했으니 우린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기현 후보의 53%는 김기현 후보의 도덕적인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총선 승리에도 조금 의구심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밀어주고 있는 후보를 안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53%에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53%를 받아서 그 모든 구성원들이 대통령과 가까운 쪽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간에 결론이 났으면 이거는 뭐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이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잘하기 경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될 건데 이미 결론은 난 상태고요. 어쨌든 100% 이제 당이 지분을 가진 상태다. 2대 주주도 사실 거의 이상 없는 1대 주주만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자면 이긴 쪽은 내가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나. 어쨌든 뭐 무실점을 한 경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숙제인데 윤심이 당심이 된 것까지는 확인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당심이 민심이 될 수 있느냐가 이제 숙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완벽한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정 일체론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돼서 일사불란함인데 저는 정당은요.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는 순간 망한다고 봅니다. 예, 그 모든 그 정치 세력이 다 그렇게 됐어요. 충성 경쟁하고 한 목소리로 가면 왜냐하면 바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권자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당원들처럼 그렇게 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분들은 야 그래도 저 당 안에 저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옛날 뭐 남원정이다 이런 개혁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목소리 좀 대변해 주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일단 지금 그 외연확장에 이제 그게 아주 뭐 배제해야 될 지금 최고위원들 말이 지금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천하람 뭐 이준석께는 퇴출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15% 정도 얻었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도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데 디펜딩 챔피언이 본인이 당원들 쭉 가입시켰는데 15% 14%밖에 못 얻었다는 건 자기들이 그 가입시키고 한 사람들 외에는 다 불신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보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 더 큰 거예요. 그거를 우선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걸 과연 배제하는 유승민 전 의원도 배제하는 게 맞나? 안철수의 공간도 뭐 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 그 실이 나서서 행정관들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그 전날인가요? 그 고발하기 전에라도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면은 쇼라도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진상 바로 보고해라 얘기하고 시민사회 수석은 그 친구들 일단 누군지 일단 좀 업무에서 배제하고 뭐 이런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떠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김병민 의원은 이제 그런 지도부에서 뭔가 민심을 전달하고 뭔가 다른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겠다. 끝나고 네. 나서도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뭐 특히 당 밖에선 더 그럴 네. 것이고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얘기했던 건 신뢰에 기반한 당정 소통의 한 라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신뢰에 기반한이죠. 네. 제가 우리 태곤 형님이랑 신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서 저를 좀 비판하더라도 태곤 형이 애정이 있어서 나를 씹는 거지. 네네. 얼마든지 용인이 됩니다. 네. 근데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와갖고 저에 대한 비판하게 되면 저 사람 나에 대해서 좀 감정이 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저 사람의 말이 진정성 있게 나를 위한 것인가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건네는 과정 속에서 민심을 전달하는 여러 창구들이 있을 건데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국민 눈높이를 정확히 캐치해서 전달하는 창구가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리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선 끝나는 날까지 대변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당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제가 있는 지역이 서울 광진구 갑이라고 하는 민주당 텃밭 중에 텃밭. 수도권 민심이 그냥 요동쳐갖고 끝나면 저는
숨이 붙어있지도 못한 지역이에요.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창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할 건데 이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뭐 에이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들어주셔야 하는 쪽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게 틈을 안 주거든요. 겉을 안 주거든요. 그거는 근데 밖에서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이게 문제가요. 신뢰가 있어야지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말이 맞으면 들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보면 이번에 장예찬 후보도 그러고 김기현 대표도 그러고 거의 비슷한 이렇게 맥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전 그걸 보면서 이게 내부자들끼리라면은 그 이야기가 통하는데 네가 가서 이야기해봐 친하잖아 라는 게 되는데 공적인 관계로 가면은 글쎄 잘 모르겠다. 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찜찜함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하면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 선거 이기려면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이건 뭐 하고 나중에 화합하고 뭐 끌어안는 척이라도 하겠지. 속마음은 아니라도 그게 제가 아는 상식적인 수순이에요. 근데 하나 크게 틀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나경원 하는 거 보면서 안철수한테야 저렇게 할 수 있겠어? 설마? 라고 했는데 하는 걸 보면서 모르겠다. 내가 아는 상식하고 또 다르게 운영을 하니까 봐야 알겠다 정도예요 지금.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선거 과정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면 보통은 뭐 특히 다른 당끼리도 고소고발한 거는 서로 취하도 하고 뭐 이런 게 오랫동안 정당끼리의 선거의 어떤 문화였다면 김기현 후보는 연포탕 얘기를 계속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네, 포용 탕평을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천하람 후보랑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황교안 후보 측이랑 아직 관계가 조금 아직. 껄끄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남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앞서 이제 윤태곤 시장님이 했던 얘기 하나만 좀 덧붙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신뢰 얘기로 이 얘기를 소통을 해서 더 잘 끌고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너무 안 좋았던 선례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내에 있었던 작은 문제나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끼리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여기에서의 노력은 1도 없이 밖에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 전에 나와서 했던 엄석대 발언 아닙니까? 본인이 라디오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천하용인 등에 대한 부분들에서 선거 전략상으로 그게 본인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거 전략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희화화시키게 되는 것들을 선거 전략상으로 당내에 있는 구성원이 얘기한다 그러면 신뢰에 기반해서 진짜 정부 성공을 꾀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손을 좀 뭐 뻗으려는 여지를 좀 남기려는 그런 게 있다면 이준석 전 대표 쪽에는 지금 이번에 당 그 지도부를 구성한 분들의 네. 발언이나 뭐 이런 걸 볼 때는 여지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뭐 서로 강을 건넜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데 저는 꼭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 게요. 예를 들면 심평 전 후원회장 네. 같은 경우는 공천 주면 안 된다까지 두 사람 안철수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은 공천 주면 안 된다까지 갔거든요.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죠. 네. 당 지도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조수진 네.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도 거기도 이제 발언이 좀 세고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앞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지난날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네네. 전당대회를 앞두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거의 모든 방송을 다니면서 사실 선거를 진두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당원이 아닌데 정지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전체 본인 대표 시절에 들어왔던 당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윤석열 정부를 비토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힘줘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드러났을 때 이 전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건 하나의 평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그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았던 당원들의 격앙된 마음들은 아직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대로 조율하면서 나가는 게 이제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당의 불모진 호남 가서 정치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개혁과 혁신의 기수로서 이번에 나갔다면 청년 최고위원회 이기인 후보가 18%를 얻었어요. 근데 최고위원 후보에서는 9% 10%에서 못 얻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중간에 있고요. 나에 대한 노력 여하에 따라 저는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뛰어넘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간에 간신배부터 시작되는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나니까 아 이렇게까지 갔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뒤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극단으로 딱 구분져서 뭐 아니면 도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현상으로 하나에 나왔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걸 조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지금부터 남겨진 국민의힘 지도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뭐 장해찬 청년 최고도 그렇고 지금 우리 김병민 최고도 그렇고 다 이제 조수진 최고도 다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도 그런 면에서 뭐 허은하 후보나 김영태 후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뭐 아주 당에서 못 받아들일 정도의 얘기들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준석 대표까지도 이제 승자들이 좀 포용을 좀 해야 되지. 지금 뭐 그래서 이준석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 뭐 단점 이런 거 뚜렷하지만 그 얘기를 뭐 계속 거듭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총선 앞두고 이건 너 나가서 당 차려라 뭐 이런 얘기. 그건 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지. 야당 측 유승민, 이준석이 당 만들 거다 이런 얘기는 그런 주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불필요한 말들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천하영이 한 팀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고 이준석 대표와 같은 선에 서 있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조금 불안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다 하나로 묶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분은 어쨌든 간에 선거 전문가 컨설턴트로서 어느 당이든 선거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중원을 더 많이 나가는 쪽이 이긴다라는 차원에서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조언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지 뭐 누구 편을 들거나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윤태곤 실장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그 이준석 대표 쪽은 그 갖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걸 좀 인정하고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김병민 위원 얘기대로 선거는 평가고 15%가 나왔습니다. 15%.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근데 이준석이 자기 손해인가 별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류 진영 당권을 쥔 진영 그리고 이제 용산하고 호흡도 맞아가지고 이제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완전 딴 이야기지만은 정순신 변호사 사건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억지도 있지만은 전 정부 때 뭐 먹혀 들어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정순신 변호사 건은 단 하나 전 정부라든지 민주당 탓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운영은 잘하건 잘못하건 뭐 이게 이준석 때문에 안철수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 책임이에요. 이준석 때문에라는 이야기하면 두 배로 욕먹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떻게 하는가 상관없이 이 수권 진영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천하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철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분으로 볼 때는 어쨌든 1대 주주가 됐는데 15% 저 뭐 3대 주주의 지분을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오늘 뭐 이게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그건 반대만 하면 15%는 원래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심이 당심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당심이 민심이 되려면 민심으로 벌리면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나 김기현 후보보다 더 앞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스윙 보터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정치지. 이거 우리가 독점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나눠가지.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때 왜 이준석 대표의 공이 없어요? 왜 안철수의 공이 없어요? 당원들 다 공이 있죠. 함께 했죠. 근데 이걸 꼭 권력을 쥐고 나면 그걸 소수가 독점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정치는 이걸 나눠줄 수 있는 나눠주는 정치 집단이 훨씬 더 총선에 승리하는 겁니다. 설사 내가 거기다 한 게 공이 30%밖에 없어도 30% 있지만 난 15%밖에 없고 당신이 한 50%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자, 다음 주에 아마 네. 그 지도부 새로 꾸려진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뭐 아직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가서 혹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좀 한번 이렇게 같이 가는 액션을 할 때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혹시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다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만날 이준석 겁니다. 전 대표
쪽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개인, 아니, 그냥 몇 번 오는 그러니까 이준석 거예요. 전 대표라는 저도 개인 인물을 굳이 갈등의 상황에서 끄집어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당내 갈등들이 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라 지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내야 되는데 이 전 대표 문제는 워낙이나 골매대로 골마 있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문제다. 어려운 문제고 네. 여기에서 엄석대기를 꺼내면서까지 사실 문제를 세게 제기했는데 네. 뜬금없이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꺼내는 게 과연 당내 당정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전 있다고 봅니다. 안 하실 것 같으네. 안 하실 것 같아. 안 하셔도 문제는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승이에요. 뭐 본인이 원한 대로 안 된 게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까지도 어제 전당대회장에서도 어퍼컷 세레모니를 선보이면서 제가 그 입장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충만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됐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이나 혹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단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도스태핑을 안 해요. 도스태핑의 문제는 용산의 상징인데 청와대 나올 때 권위주의를 버리고 나온 게 아니라 권위를 버리고 나온 것처럼 됐어요. 그 도스태핑 계속하면 실수하면서 그걸 안 하고 두 번째 외교안보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어젠다를 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다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 문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께 1년 다 돼가는 대통령한테 결례이긴 하지만 대통령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그 이미지가 구축됐다는 거예요. 저는 외교 안보에서의 담대한 그 행보, 개혁에서의 담대한 지금 3대 개혁의 행보, 왜 이게 정치나 당무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요. 나머지 안보실이나 경제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정무실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수준의 지금 당무의 그 정무적 보좌를 못 받고 있다고 봅니다. 당에 있는 분들 지금 뭐 최고위원들 당대표들 저는 지금 이 담대함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내 정치도 이런 담대함을 하면 지지율 40% 돌파해서 50% 가죠. 그런데 만일에 지금 김기현 대표나 우리 김병민 최고가 이걸 지금 대통령의 행보를 다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저는 뭐 별로 달라질 게 없고 나머지 성과도 다 까먹을 거예요. 저희가 스토브 리그고 정치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이 최고위원이 된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정치 선수 김병민에게 지금 줄 수 있는 조언 당장 내년에 광진 선거 나가야 되고 그렇죠. 국회의원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본인도 개인적으로나 뭐 당에서나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야 될 입장이니까 물론 굉장히 비싼 조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진짜 지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제가 연락할 수 있는 게 김병민 최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대중정치인으로 커가려면 비주류 해라. 집권 나갈 때도 비주류 해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걸 하면 그 안에서 굉장히 견디기 어렵지만 크게 됩니다. 크게 돼.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신뢰에 기반해서. 신뢰에 기반해서. 네네. 저는 특별히 조언할 건 없고 네.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자기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이게 전 이런 사람이 지금 지도부에 들어가서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역구가 영남이고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공천만 받으면 우리 지지율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 일 수가 있어. 근데 김병민의 지금 지역구는 공천은 그렇게 두렵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인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내가 올려야지 내가 당선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디 기댈 데가 영남이면은 없다. 예, 대통령 네. 떨어져도 난 우리 동네만 지키면 돼. 근데 그게 아닌 거고 거기다가 자 이제 지도부까지 돼버렸어. 나는 말했는데 뭐 이게 저기 저놈들이 잘 못 운영해가지고 그 핑계도 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김병민이라는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누구 탓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나는 뭐 아무리 했는데 뭐 대표랑 대통령이 말 안 들어줬다. 그것도
소용도 없게 돼 있다. 뭐 싹싹 빌든지 협박을 하든지 멱살을 잡든지 잘 가는 방향으로 끌지 않으면은 뭐 자기가 안 되는데요. 뭐. 정확한 지적이고 네. 두 분 말씀 주신 게 특히 우리 박성민 대표님이 하는 칼럼들 쭉 보내줘서 늘 항상 정독하거든요. 또 그 안에 그러니까 사심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잘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언급들을 주시기 때문에 저 혼자 새기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당이 정부가 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말씀 우리 태권 형님이 주신 얘기는 저 사실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지역에서 있는데 중앙당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건 말건 그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써내 휩쓸려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도부가 돼서 완전히 그냥 마지막에 다 걸어놓고 여기서 되든 안 되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도권을 함께 가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역할 꼭 할 겁니다. 수도권 대표시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네. 어느 정당이든 잘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잘하고 민주당이 더 잘하고 뭐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든 그 정치가 좀 발전을 해야 국민들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저희가 머리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서 조금 더 나은 정치가 좀 됐으면 그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